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미 대선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 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 대선 이후 메가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당장 지난주에 일이 좀 터졌더라고요. 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미 연준 페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 일부 중단을 요구했고 여기에 연준이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거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문우신이 회수하겠다고 한 거는 3월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이 마비됐을 때 유통되는 시장을 사주겠다, 또 발행되는 시장을 사주겠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쪽에 좀 집중해주겠다라는 세 개를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재무부가 돈을 줘서 에코티로 만들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연준이 채워서 이동성 기구로 나간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유명무실화된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 이미 시장은 다 정상화됐고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미 국채와 그 회사채 간의 그 거리가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됐고 해서 지금 이거를 회수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뭐 이 시장에 작살나고 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든 재무부든 또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막판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약간 좀 기우다, 뭐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문제보다는 지금 미국 대선 확정이 안 된 불복, 트럼프의 불복 이슈죠. 아직도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안 된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혼란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경영 경제쇼에서 미 대선 어떻게 될 것 같, 누가 될 것 같냐 그래가지고 그냥 혼란한 상태가 12월 초까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12월 14일까지는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이슈들하고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게 하락한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선 관련해서 악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12월 14일 이후에는 좀 안정되고 정리가 좀 될까요? 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날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 미 대선을 하게 되면 패자가 이제 승복을 연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당선인 프레지던트 일렉트가 나오면서 가는데 지금은 그 이제 승복을 안 했죠. 그 다음에 선거인단에서 각 주별로 확정을 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12월 8일 전까지 계속 나올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개 주에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안 되면은 의회에서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데 지금 주 법원에서는 다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연방 대법원이 남아 있죠. 항소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연방 대법원 아닌가요? 지금 가서 그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뭐 14일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혼란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월 5일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조지아주 투표, 상원 투표가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그 12월 14일 날 이런 흐름대로 가서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다음에 하원을 그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런데 상원이 지금 50대 48로 결정이 났죠. 나머지 두 개가 조지아로 남아 있는데 상원에서 둘 중에 조지아주 투표가 보궐선거가 있고 뭐 원래 선거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DDR이 되죠. 디모크라시 민주당 공화당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상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결정들을 다 비토를 넣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렇게 뭘 하더라도 실은 쉽지 않은 이제 4년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요 두 개 조지아도 두 개 의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지만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통령? DDD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 전에 얘기했던 블루 웨이브 뭐 이런 거였죠.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네. 이게 지금 결정이 나는 게 1월 5일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네요. 지금의 구도는 트럼프를 찍었던 한 7천만 명을 넘는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1월 5일에 있을 그 공화당 대 민주당의 이 조지아주 상원 투표가 진짜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엄청난 자원을 여기다 투자할 거고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승리를 따내려고 할 겁니다. 네. 과거에는 조지아주가 거의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주 약간 민주당으로 넘어갔죠. 네. 재건표에서 또 넘어갔죠. 자, 이렇게 지금 상원 투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1등과 2등이 지금 1.5%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자, 보궐선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더 많이 투표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1월 5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요.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승복을 하는 것보다 네. 최대한으로 12월 14일까지 끌고 가고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해보고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아마도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킹메이커로서 다음번 선거 또 나온다고 얘기하죠. 2024년 네. 해가면서 정치적 힘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이후로 불어닥칠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조사 또 뭐 여러 가지 네. 책임 있고 이게 아니고 다음번에 중요한 어떤 대선 주자로 4년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공화당 상원이든 하원이든 아무도 트럼프를 무시할 수 없는 정도 가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는 그 자체가 공화당의 어떤 핵심 리더로서 킹메이커로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고 네. 공화당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 1월 5일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런 식의 구도는 1월 한 초반 한 15일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네. 한 10일 정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 네. 새로 인수를 하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인수인계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너무 짧아요. 아 그렇군요. 예, 진짜 며칠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그래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오랫동안 이 정치를 해왔고 부통령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겠지만 새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차질을 많이 빚지 않을까 싶고 네. 해서 그런 혼란들은 자 당분간 한 12월이 넘어서 1월 초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그 혼란을 넘어서 만약에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신한종 센터장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그동안 봤더니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메가 트렌드가 온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왜 이걸 메가 트렌드까지 대선 하나에 무슨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메가 트렌드까지 보신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저희들이 이제 그때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때 사람들이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한 10년, 20년 전을 분석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네. 또는 80년 후반, 90년대 이때 이렇게 했으니까 2008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도 예상이 많이 틀렸고요. 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거의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커다란 위기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보면은 위기 이후에는 희한하게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 위기 이후는 네. 대공황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요즘에는요 20년, 30년이 아니라 갑자기면은 길게 100년, 뭐 120년 이렇게 봅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아주 메가 트렌드가 생겼던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첫 번째가 1930년대. 32년 전까지는 시장 중심의 그냥 자유방임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시장이 만능이었고. 자, 그랬다가 이제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 때 말아먹고 루즈벨트로 바뀌면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정부 주도의 케인지안 뉴딜 정책 이런 게 나왔죠. 그런데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실은 케인지안 경제 정책은 이거는 경제학도 아니죠. 주류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렇죠.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요즘에 현대 통화 이런 거 보는 거랑 지금 비슷합니다. 제 생각은 이게 바뀐다는 것들인데요. 그 당시에 최선의 거를 해본 거겠죠. 네. 케인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해보다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닥이 잡히고 통하기 때문에 해본 것들인데요. 네. 그 뒤로 요 케인지안의 그 수요 관리하는 국가 중심적인 이런 경제 정책이 40년을 지배했죠.
네. 32년부터 약 70년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여기 지금 선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데요. 그보다는 실은 그 시대적인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도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있었죠. 아이젠하워도 있었고 또 그 나중에 닉슨도 있죠. 닉슨이 나중에 70년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케인지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케인지안 정책을 오버해서 쓰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국가 중심의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 정부 실패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서 70년대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경기가 엄청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자 이런 혼란을 겪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새로 또 메가 트렌드가 나온 게 80년에 대처와 함께 레이건이었던 거죠. 이게 거의 실은 한 4, 50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정부 실패, 정부가 이제 문제가 많아 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중심의 이제는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중심의 자 그래서 이게 한 40년 동안 펼쳐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폐해들, 그러니까 세계화는 됐는데 중산층인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들은 다 몰락해버리고 이게 하필이면 이 40년 동안 미국의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게 요 40년 동안. 그전에는 회복됐다가 다시 엄청나게 벌어졌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새로 당선이 되는 이제 누구든 간에 미국 대통령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2020년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로 대처를 잘하고 경제 회복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누구나 다 기본이잖아요. 그건 그렇고 새로운 20년대 이후에 이제 세상의 비전을 제시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국내적인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벌어진 그래서 몰락해버린 중산층, 소득 격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국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메가트렌드 첫 번째로 국내적인 화두에서는 이 소득 격차의 불평등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아니고 국가 중심에 다시 백하는 거죠. 시장, 그전에 시장 중심, 국가 중심, 다시 시장 중심, 다시 국가. 물론 옛날처럼 막 90, 100으로 갔다가 4억이 틀 때처럼 다시 90, 100으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덜 하겠죠. 한 60, 70 갔다가 또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방향은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 중심에 국가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이게 이제 뭐 뉴딜 정책, 그린 뉴딜 막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 40년을 좌우했던 이게 뉴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에 아니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돈보다는 전체적인 뭐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산층을 위한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중산층을 위한 그래서 어떤 게 막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이지만 이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검토가 되는 국가 중심에 그래서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 앞으로 무지하게 중요해질 거다라는 게 저희도 생각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닉슨 대통령 관련해서 미국 경제사를 보니까 진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닉슨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이 오바마나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을 그때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지금 현재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한 40년짜리 메가 트렌드가 지금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DDD냐, DDR이냐, 상원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또는 2년, 왜냐하면 2년 뒤에 중간선거 또 있거든요. 그때 또 바뀔 수 있어요. 대선은 4년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DDR, DDD 이런 저 상원이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들이 2년짜리냐 4년짜리냐 결정이 나긴 할 텐데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장악해서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반대하고 막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70년대 같은 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의 처음을 가기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여기서 헤매다가 할 거냐는 메가 트렌드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추세인데 이게 필요한데 시대적인 요구인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못 된다고 한다면 헤맬 겁니다. 헤매면서
다시 한번 그 시대적인 요구는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메가트렌드의 속도, 기울기 자체가 바뀌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중산층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산업 지형도 이 메가트렌드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산업은 뭐 그 제일 큰 게 ESG죠. 네. 역시 ESG입니다. 근데 ESG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뭐 재생에너지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ESG는 돈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높지가 않아요. 높았으면 예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를 뭐 하겠다고 하는 게 했는데도 많이 못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고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이런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들에 제대로 이제 이 자본시장과 이 금투자를 몰아가야 된다는 것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실은 이제 기후 변화 면화 문제를 자본시장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나 이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ESG 투자는 큰 돈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무지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환경도 그렇고요, 거버넌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쁜 기업, 착한 기업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서 그 뭐 원주민들을 착취해서 만든 커피든 뭐 무슨 저기 제품이든 하면은 보이콧할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썼는데 지금은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그런 데들은 이렇게 차단되면은 스스로 자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룰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바뀌던 또 이제 트럼프가 바뀌던 간에 이런 흐름들은 아마 거세게 강하게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에서 납품 받도록 하는데 이 부품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냐 아니면 화석연료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나 납품 안 받아 이거 화석연료로 만들었네? 그럼 지구를 파괴하는 거야.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납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뭐 현재로서는 대통령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 변화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바이든이 된다면 그 경선 과정에도 보면 샌더스하고 이쪽에 진보 쪽의 힘이 되게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도 그렇고 앞으로 내각에 얼마만큼의 이제 진보 쪽이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기하는 게 바로 그 기후 변화, 뭐 환경, 좀 진보적인 가치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저기 1월 초까지는 이렇게 되면은 실은 공화당과 저쪽에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게 초반이 아주 진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빅테크 기업이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힘을 좀 잃을 수도 있다,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그런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면 그 길이 옳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이슈들이겠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재무장관이 누가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소비적 보호국장인가요? 거기 아마 엘리자베스 워렌이 될 건지, 노동국장으로 과연 샌더스가 될 건지, 자, 그 인선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내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초반에 실현할 건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과제로 갈 건지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돼서 이제 신정부가 나와서 된다면 공화당과의 그 대선 싸움 때문에 민주당의 색채를 많이 못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본심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1932년에 루즈벨트도 그 당선될 때 선거운동할 때는 균형 재정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정부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또 바이든이 뭐 요즘에 여성 장관도 많이 인선한다 그러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전략들을 아마 상당히 끈질기게 아주 오랫동안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과점의 문제는 트럼프도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다음에 금융 규제에 대한 문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금융회사가 이렇게 많은 마진이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의문들을
한 4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소득 불균형이 커졌던 게 IT하고 뭐 제약, 그다음에 금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 나올 건지 뭐 2년, 3년, 4년을 가지고 두고 나올 건지 제 생각에는 향후 10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 상위 1% 갖고 있던 자산이 좀 내려가고 자 하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또 글로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뭐 빅테크 기업들을 뭐 여러 개로 쪼갠다든가 미국에선 정말 기업 쪼개는 거 정말 네. 우리나라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이 미국 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네. 33개로 쪼갠 적도 있고 네. 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4개로 쪼개려다가 뭐 그때 잘 안 되긴 했지만 또 다시 쪼개려고도 하고 거기다가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통산업 특히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럼 앞으로 한 4년 정도 그런 규제들이 좀 등장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좀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 2가지 중에 하나가 네. 대내외적인 이슈가 이제 미중 갈등인데요. 네.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구글 등등을 이제 독과점 이슈 때문에 막 쪼갠다. 그러면 지금 유럽은 미국을 경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은 중국을 항상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앞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형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역할들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과점을 깨트릴 정도로 강한 규제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생각합니다. 어렵다. 네, 중요한. 네. 중국과의 이 싸움에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전쟁을 중국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될 거고 제 생각에는 거의 신냉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냉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결코 IT에서 또 빅테크로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을 계속 어느 정도 키울 수밖에 없는. 자, 내부의 문제는 있지만 네. 외부의 문제가 또 크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뭐 심하게 뭐 이제 분산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